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무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신품이 없다면 남은 거라도 전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이미 K9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는 K9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폴란드 672문 도입으로 나토 전선 전체 교체. 인도 실전에서 중국산 자주포를 두 발로 제압, 루마니아 아예 현지 공장 설립. 그런데 미국, 독일, 프랑스의 자주포는 왜 계속 탈락할까요? 도대체 K9은 어떤 무기이기에 모든 나라들이 이 무기만 찾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국방부 조달청 소속 마티 코스키는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핀란드가 국가 존립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막 따르던 그때 제 데스크톱 화면에 빨간색 알림이 깜빡였죠. 마티,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국방부 정보분석팀장 니클라스였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클라스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처음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군 수뇌부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위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평소 웃음기 가득했던 참모총장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72시간 전 촬영된 러시아와 우리 국경 근처 사진입니다. 니클라스가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몇 개의 군용 텐트와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 이건 24시간 전 사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텐트의 수가 3배 이상 늘어났고 군용 헬기 착륙장과 장갑차 기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마지막으로 이건 4시간 전 사진입니다. 이제 그곳은 완전한 군사기지가 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시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수십 대의 장갑차가 보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었죠. 이건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국방장관이 무겁게 말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한 거였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대답했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그때 처음으로 도입 확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달청 실무자로서 귀를 기울였죠. 현재 우리가 가진 화력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특히 동부 국경 지역에는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물었죠. 마티, 우리의 현재 방어 능력을 최단 시간에 강화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시스템 도입,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 중인 시스템의 확충이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장비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주에 본 정보 분석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군이 발트해에서 진행한 대규모 훈련, 그리고 놀랍게도 핀란드 영공을 3차례나 침범했던 러시아 전투기의 기동.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국방장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성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국방장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건 우리가 총을 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이 말하고 있었죠. 이젠 우리 차례인가? 저는 다시 위성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기지에서는 새벽부터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병력 이동, 장비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우리 국경을 향해 설치된 대포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일주일 내에 그들은 전면 공격 태세를 갖출 겁니다. 우리의 현재 방어력으로는 니클라스의 말이 끊겼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시간이 촉박했죠. 우리에게는 빠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마티 국방장관이 다시 제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특별 임무를 맡게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이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임무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핀란드의 존립이 걸린 선택이었죠. 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든 가능한 방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세계 각국의 무기 시스템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시스템들까지. 우리 핀란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국가의 운명이 무기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하얀 설원이 우리의 국토가 과연 얼마나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이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았지만 오늘은 그 안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손에 쥐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티, 준비된 자료가 있나?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는 무기 시스템 비교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밤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 시스템과 추가로 필요한 화력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실 전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표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5종류의 방어 체계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죠. 우선 현재 우리가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배치 현황을 살펴봅시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도 위에 현재 K9 자주포가 배치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2017년 계약 이후 도입된 K9 자주포는 주로 서부와 중부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부 국경지대의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러시아 군사기지는 우리의 방어 취약 지점과 불과 50km 거리에 있어요.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9의 성능에 대한 군의 평가는 어떤가?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K9의 실전 운용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동안의 운용 결과 K9은 우리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성공률 98%를 기록했어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도 기동성이 우수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덧붙였어요. 병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다른 화포 시스템과 비교해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재래식 방어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 둘째, 다른 종류의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셋째, 이미 우리가 검증하고 운용 중인 K9을 추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확실성이죠. 우리 병사들이 이미 숙련되어 있고 정비체계도 갖춰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확률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K9 도입 현황과 그들의 전략적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K9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결정한 국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처럼 러시아와 인접해 있거나 인도처럼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에요.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 전투에서의 성능은 어떤가? 우리가 아직 전장에서 K9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 않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K9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충돌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인도군은 K9 바즈라 T를 운용했고 파키스탄군은 중국제 SH-15 자주포를 사용했죠. 그 결과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다 멈췄어요. 그 내용은 너무 민감했습니다. 계속해주게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전투 후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인도군 K9 바즈라트는 첫 발 사격으로 파키스탄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고 두 번째 발로 적 자주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적군의 반격은 없었어요.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생각에 잠긴 침묵이었죠. 이미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K9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교육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고 정비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병사들이 이미 이 무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확률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국방장관의 발언에 회의실은 무거운 공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방어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따졌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방장관의 지시로 K9 추가 도입을 위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마자 세계 각국의 K9 도입 사례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육군 정보국의 안나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기밀 표시가 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티,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방금 폴란드에서 온 최신 정보예요. 저는 안나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았죠.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폴란드가 K9을 672문이나 주문했다고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 전체를 K9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 직후의 말이죠. 저는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죠. 더 조사해 볼게요. 고마워요, 안나. 안나가 떠난 후 저는 다른 국가들의 K9 도입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인도의 경우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던 시기에 K9 바즈라 T200문을 도입했죠. 그리고 그 결정은 실제 국경 충돌에서 인도에게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의 사례를 검토했어요.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첫 도입 이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추가 주문을 결정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모니터에는 K9을 도입한 국가들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터키, 그리고 핀란드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죠. 전쟁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제일 먼저 K9을 택했어. 저는 그때 루마니아의 최신 뉴스 기사를 발견했어요.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넘어 현지 생산 공장까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 안보 전략이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마티, 조사 결과를 공유해주게.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제가 각국의 K9 도입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폴란드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K9을 주문한 국가입니다. 총 672문이에요.
이것은 나토 동부 전선 전체를 K9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672문은 엄청난 숫자였죠.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분쟁 속에서 K9 바즈라 T200문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최근의 국경 충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우리와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들은 2017년 첫 계약 이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 추가 도입을 결정했어요. 특히 북극권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K9의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의 최신 사례를 보여줬어요. 루마니아는 K9 도입을 넘어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이에요.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장성이 말했어요. 이 모든 국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군. 그들은 모두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제일 먼저 K9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들은 먼저 움직였고 우리도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현재 우리의 K9 보유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보유한 K9으로는 새롭게 발견된 러시아 군사기지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해야 해요. 그날 회의는 K9 추가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추가 도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죠. K9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수준의 인사들이 참석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참석했고 외교부 장관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았죠.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의 동향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신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러시아 기지의 규모가 더 커졌고 병력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K9 추가 도입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방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죠. 어떤 어려움인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현재 K9 신규 생산부는 이미 완전히 예약된 상태입니다.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나?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대안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자주포를 검토해봤습니다. 스크린에 각 자주포의 사진과 성능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독일의 자주포는 화력은 우수하지만 극한의 추위에서 작동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정비가 복잡하고 부품 조달이 어려워요. 프랑스의 자주포는 이동성이 뛰어나지만 방어력이 약하고 탄약 적재량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극지방 기후에서는 테스트된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자주포는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K9과 비교하면 사거리와 기동성에서 열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자주포 모두 실제 군사 충돌 상황에서 K9만큼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9은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되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군 작전 참모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2017년에 첫 K9을 도입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는 이미 사용되었던 중고 K9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에 완전히 만족했죠. 저는 눈을 빛냈어요.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처음에 중고 K9으로 시작했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아 추가 주문을 결정했던 거죠. 마티, 그런 방식으로 추가 도입이 가능할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한번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K9과 다른 자주포들의 성능 비교표가 띄워져 있었어요.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방어력, 신뢰성. 모든 항목에서 K9은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는 더욱 그랬죠. 저는 무기 비교 테이블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문득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실전에서 이미 살아남은 무기가 정말 K9뿐입니까? 이 질문을 회의에서 던졌을 때 우리 군 작전 참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쓰고 있지 않나. 그걸 확대하는 게 정답 아닌가? 며칠 후 우리는 중고 K9 자주포 38문을 특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조달 과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외교적 노력과 우리 핀란드의 긴급한 상황이 고려된 결정이었죠. 마티, 좋은 소식이 있네. 국방장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우리가 K9 38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 이미 실전 훈련을 거친 것들이지만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라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다른 모든 자주포들, 독일, 프랑스, 미국은 결국 K9의 종합적인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였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 38문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국방부 내에 퍼지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바로 그때 정보국에서 특별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보국장 톨보넨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죠. 이것이 일전에 언급하였던 최근 인도 파키스탄 국경 충돌 당시의 기밀 영상입니다. 특별정보 교환 협정을 통해 입수했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거친 산악 지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인도군의 K9 바즈라티입니다. 톨보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산악지대에 배치된 K9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격이 시작되었어요. K9의 첫 발이 발사되었고 몇 초 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첫 발이 적의 방어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거리는 약 38km였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8km는 엄청난 사거리였어요. 두 번째 발사를 보십시오. 또 다시 포성이 울렸고 영상은 이번에는 표적 지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5 자주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두 발로 적의 자주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적군의 반격은 없었어요. 톨보넨이 영상을 멈추고 불을 켰습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확실한 겁니까? 편집되지 않았나요? 톨보넨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군 정보용으로 유출된 수준의 원본 영상입니다. 편집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자주포가 아니라 끝내는 무기야.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어요. 이제 모두가 K9의 실전 능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것이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웃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요. 항상 평화를 지향했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했죠. 제 책상에는 K9 자주포의 상세 사양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55mm 포신, 최대 사거리 40km, 시속 67km의 기동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3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동 신뢰성이 있었어요.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가 우리 국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전 참모 코넨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마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우리가 확보한 K9 38문은 이미 배송 준비가 완료되었어, K9. 저는 안도했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코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러시아 기지의 규모가 2배로 커졌어. 이제 그들은 중포병 연대까지 배치했지. 우리의 시간이 더 촉박해졌어.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K9이 도착합니까? 코넨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첫 선적부는 이미 도착했어. 나머지도 곧 올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부 훈련장이야. 우리 병사들이 지금 훈련을 시작하고 있지. 저는 즉시 동부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K9 자주포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위용에 압도되었어요. 훈련 지휘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티, 이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구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훈련 지휘관이 웃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새 것보다 전장에 다녀온 포가 더 믿음 간다고 말이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추가 물량이 핀란드 육군에 배치되는 가운데 눈 덮인 동부 국경 지역에서 우리 병사들은 이미 익숙한 이 무기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훈련 보고서를 검토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제 사무실에 군사 분석관 헬레나가 찾아왔어요. 마티, 이것 좀 봐요. 한국군의 K9 운용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헬레나가 내민 보고서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초탄 발사까지 평균 28초, 3발 연속 고속 발사는 13에서 15초, 분당 평균 6발을 유지합니다. 반면 저는 우리 핀란드군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초탄 준비에 약 40초, 분당 4, 5발 발사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자료를 펼쳤어요. 저도 궁금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어요. 훈련 방식, 장비 활용법, 모든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발견한 게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영상은 한국군의 K9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각 대원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그들은 각 동작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했어요. 마치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정확하죠. 저는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확실히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헬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과 직접 대치 상황에 있었죠. 그들에게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 도구예요. 초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에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평화시의 운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헬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한국군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은 문화도 아닌 DNA 수준이 된 거죠. 저는 즉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어요. 한국군의 운용 기술을 분석하고 우리 병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우리는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헬레나의 분석을 바탕으로 K9 운용의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어요. 불필요한 동작은 제거하고 각 대원의 임무를 최적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속도를 배울 겁니다. 훈련 교관이 말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K9은 숨쉬는 방패입니다. 첫 주가 지나고 결과가 나왔어요.
초탄 발사 시간이 36초로 단축되었습니다. 작은 향상이었지만 시작에 불과했죠.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헬레나가 제안했습니다. 한국군의 마인드셋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빠를까?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군의 K9 운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 전술 교리, 심지어 역사적 배경까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K9을 무기가 아닌 생존 도구로 봐요. 한국군 K9 운용 교범의 첫 문장이 뭔지 알아요? 이것은 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패다예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였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핀란드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훈련법을 접목하며 우리 부대의 초탄 발사 시간은 35초로 단축되었고 분당 발사 횟수는 5발에 근접했어요.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마티, 이 보고서를 봐요. 헬레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병사들은 앞으로 한국군의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그들의 생존 DNA가 지금 우리 핀란드의 눈밭 위에서 꽃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 동부 지역의 숲과 들판에 우리의 새로운 방패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날은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날 중 하나였습니다. 영하 38도,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날씨였죠. 저는 국방장관과 함께 동부 전선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통신병이 뛰어와 장관에게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러시아 전투기 2대가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장관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방공부대의 경계 태세를 올리고 K9 부대도 준비시켜라. 우리는 서둘러 전방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K9 부대는 완전 전투 태세에 돌입해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 전투기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러시아 전투기들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채 도발적인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 뒤로 국경 너머에서 러시아 헬기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정보 참모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대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공군이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저 헬기들이에요. 화면을 보니 러시아 헬기 편대가 국경 바로 너머에서 호버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경을 넘지 않았지만 명백한 위협 자세였습니다. K9 부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제3K9 포대가 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사격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도입한 K9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자고요. 장관의 지시로 K9 포대는 은폐된 위치에서 즉시 전개 기동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하 38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놀랍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자주포도 이런 추위에서는 정상 작동이 어렵습니다. 작전 참모가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북극권의 추위는 이 무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K9 포대는 3분 만에 사격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작동 준비 완료 상태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 헬기들은 5분도 되지 않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봤군요.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9 포대를 직접 방문했어요. 병사들은 전날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포대장에게 물었어요. 완벽했습니다. 포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 추위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특히 중고 K9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한 장병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보다 전장에 다녀온 포가 더 믿음 간다고요. 이 K9들은 이미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로 돌아온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측 국경 기지의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방어력을 시험했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보참모가 말했어요. K9의 존재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티,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결과야. 실제 전투 없이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 전투에서 무기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그 무기를 우리는 대한민국에게 배웠습니다. K9은 포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우리의 나토 가입 완료 이후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은 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눈 덮인 들판은 푸른 초원으로 변했지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최신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면서도 핀란드 국경 지역에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극해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였죠. 마티, 헬싱키 탈린 해저 가스관 보호 임무에 관한 보고서야. 국방장관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문서를 건넸어요. 발트의 연안국들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은 나토 가입 이후 우리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러시아의 사보타주 위협이 커지고 있어. 특히 해상 인프라를 노리는 정보가 있지. 저는 문서를 살펴보았어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의 복합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K9 부대가 해안 방어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발트의 연안 주요 시설 보호에 있어서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나토와 EU 합동훈련에서 우리 K9 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발트의 연안에서 진행 중인 나토 EU 합동방어 훈련 현장을 방문했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방위 전력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스웨덴도 최근 K9 도입을 고려한다는 소식은 의미심장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여러 국가의 군 장비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들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2017년에 처음 도입을 결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추가 도입한 그 결정이 이제는 북유럽 방위 협력의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가? 장관이 물었어요. 네, 스웨덴이 K9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그들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군요.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북유럽 방위 협력체가 공통된 무기 체계를 갖게 된 거야. 이건 단순한 장비 통일이 아니라 전략적 통합의 신호지. 훈련 지휘관이 우리에게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안 방어와 긴급 전개 훈련입니다. K9의 빠른 기동력과 사거리가 해안 방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훈련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국가의 K9 부대가 마치 하나의 부대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보참모가 브리핑 중에 말했어요.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들은 원거리 정밀 타격과 전자전을 결합하고 있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험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우리의 방어 전략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했어요. K9의 장점은 바로 그런 복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자전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저녁에는 참가국 대표들과의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 관료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K9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스웨덴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리고 K9은 그 검증을 통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현실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실험적인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는 검증된 도구를 선택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발트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는 여전히 불안했고 러시아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제 옆에 섰어요. 마티, 당신의 분석과 결단력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강화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린 결정이 오늘날의 북유럽 방위 협력을 이끌었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확신, 그 기술, 그 정신을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확실하게 세계를 움직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죠. 폴란드도, 인도도, 핀란드도 모두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다 결국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였습니다. 과거 해외 뉴스에서 코리아라는 단어 하나 보이기만 해도 반가웠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세계 지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실감나시나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나라 생각보다 꽤 괜찮은 곳 아닐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세 스푼이었습니다.